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와. 아니 뭐 저희 순서대로 인사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되죠. 왜 네. 그러게 왜 눈치 주셨어요? 먼저 인사하셔도 되는데.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어이가 없네요.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우리가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얘기하기로 했죠. 이 책을 선정한 게 꽤 오래 전이라서 여름에 읽기는 사실 조금 힘든 책이긴 한데 그래도 명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조지 오웰의 1984를 가지고 살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지 오웰의 1984 어떤 줄거리로 전개가 되나요, 도희님? 네? 줄거리요? 네, 당황스럽네요. 열심히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1984년도가 배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쓰여진 거는 1930년대? 40년대? 그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상상하면서 쓴 소설인데 네. 전 세계가 세 가지 세력으로 쪼개져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주인공이 속한 세계는 오세아니아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회인 것 같아요. 뭐 텔레스크린, 뭐 사상 경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감시하는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회고 이 주인공은 일반 민중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 당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위 당원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속해 있는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윈스턴 스미스입니다. 네, 이 사람이 대한 얘긴데요. 이 사람은 당원으로 속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에 대해서 반발심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글쓰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와 생각이 동조하는 것 같은 사람들과 접촉도 시도하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될까요? 네. 네, 저보다 훨씬 더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 앞으로 줄거리 소개를 좀 맡겨볼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 책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필독도서에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책이거든요. 이 조지 오웰의 1984. 근데 잘못한 것 같아. 그때 필독도서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더 책을 안 읽게 됐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제 기억에. 두 분 혹시 뭐 이렇게 어릴 때 1984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셨어요? 읽으셨어요? 근데 1984보다 동물농장 이게 좀 더 얇아가지고 그게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읽었고 1984 읽은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커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접하진 않았던 거죠? 네, 접하지도 않고 제가 별로 관심 분야의 책이 아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어릴 때 읽기는 좀 쉽지 않은데 도희님 혹시 이 책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이 1984? 학교 다닐 때도 보긴 했던 것 같고요. 대학 때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저한테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 정말 기대되네요. 왜 인상적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언니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저는 인상적이지 않은 정도는 아니었고 저 되게 커서 읽었고 작년에 사실 처음 읽었고 요번에 다시 읽었는데 저도 아쉬운 부분은 있고 이게 저한테 되게 좋은 책으로 꼽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체주에 대한 내용이나 설정 같은 게 한 번쯤은 추천은 할 것 같아요. 아예 안 읽어볼 책은 아니고 한 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문장 하나의 그 강력함으로 설정되는 그 스토리 자체는 그냥 뭐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좀 걸리는 건 되게 많지만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 번은 읽어보고 싶고 또 이것과 비슷하게 계속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관돼서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는 해요. 이 책이 1948년부터 집필을 해서 49년에 출간이 됐잖아요. 근데 거의 그러면은 70년? 그렇죠. 70년 정도
된 책인데 우리가 그 사이에 물론 너무나 많은 좋은 책들을 접했기 때문에 생각들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저는 꽤 잘 써내려간 책이고 공감되는 포인트도 많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저 이거 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해서 그 뒤에 작가 연역 그 보셨구나. 연역이나 이런 걸 좀 봤는데 이거 쓸 당시에 폐결핵으로 악화된 상태에다가 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데 잃었고. 충격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저한테는 그래도 좀 감안할 부분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네. 조지 오웰이 말년에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책도 그렇게까지 어둡게 네. 그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도 했더라고요. 이 작가가 네, 경찰 네. 하다가 사회에 대한 반항심도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같고 네. 뭐 불황자 생활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정신이 사회적인 사람이 쓰지 않아서 이렇게 쓸 수 있었구나 그럴 하는 수도 뭔가 있을 것 설득력.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작가의 어떤 색깔하고 합쳐져서. 도윤님은 어떠셨어요? 책? 저는 아까 감독님이 1984가 여름에 읽기 좀 무거운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읽히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디스토피아 관련된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관심이 영향이 맞아요, 있구나. 맞아요. 네, 많아졌는데 네. 근데 저는 이 1984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고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흥미롭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소설과 다른 훌륭한 소설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거북하다. 이 사람은 전체주의를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그런 면을 사실 그 시대의 산물이니까 사람은 또 남성이고 되게 배운 남성이고 많이 담고 있구나. 그런 면이 저는 좀 많이 다가왔었고 가장 되게 오만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가 같아요. 뭔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오브라이언이 몇 개월에 걸쳐서 주시하고 얘를 자기가 원하는 정신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그랬어요. 쏟아서 네. 고문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는 마지막 인간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주인공을 그렇게 상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오만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래는 뭐 프롤에게 있다, 민중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주인공은 민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하급 당원이죠. 당원이고 네, 똑똑한 당원이에요. 당원이고 그리고 자기를 가장 고통을 주고 사실 적이라고 해야 되는 오브라이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고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말이 통하고 그걸 그렇게 보셨구나. 네, 나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대상이라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자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줄리아에 대해서는 되게 무지몽매하고 뭔가 부족하고 자기와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여성 혐오적인 느낌도 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늙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되게 대중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것도 다 여성한테 겹쳐서 묘사를 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이 사람은 그건 의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 자신 조지 오웰이 갖고 있었던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디스토피아 소설을 저는 다른 데서 전 시녀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모든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저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언어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한다는 점이 공감이 되고 좋았었거든요. 제가 또 맞다고 수긍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만 해도 사용당할 수 있다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반역행위로 그려지죠. 네, 근데 사실은 언어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네요. 짧게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네. 언어를 집중하는 이유는 언어는 분명히 쓰는 주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시선에서 쓰는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언어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가를 봤을 때 약자의 시선이 아니라는 걸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종합적인 평을 내려주셨네요. 전반적인 소감을 물으셔서 인상 깊게 안 본 것 치고 되게 세세하게. 신경 있게 살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왠지 뒤로 가면서 우리가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 1984 안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이 1984 안에서의 세상은 허구의 사회잖아요. 오세아니아라는 허구의 사회에서 빅브라더라는 가상의 인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바지사장 같은 느낌인데 그 가상의 인물의 통치 하에 획일화된 위에서 약간 하달된 그런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그 설정들이 좀 나와요. 뭐 이중사고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브라더라는 표현도 나오고 텔레스크린이라던가 뭐 이분중호 그리고 시너라는 뭐 설정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그려지는 그런 설정들 속에서 혹시 언니들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분들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아,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인상 깊게 본 것 같지 않지만 저는 흥미로웠던 설정은 전체적인 설정이 다 흥미로운데 저는 일단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을 찾아 읽지도 않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판타지적인 소설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더 저한테 좀 인상 깊게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어에 관련된 거라던가 이분 중호가 저한테는 되게 가상 설정이지만 너무 좀 핵심을 찌른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디스토피아 이렇게 어떤 현실을 이렇게 보여준 영화들 많은데 뭐 가장 대중적인 거 기생충 생각하면 기생충. 그냥 봉준호 감독한테 막 상도 많이 타니까 외국 막 기자들이 뭐 이런 현실을 잘 꼬집었다 뭐 반항하는 거냐 이런 인터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누구의 잘못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이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없는 세상이 온 것 같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이제 타겟이 아예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하려면 증오할 대상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서 그 증오할 대상이 실체하지 않는데 2분 증오 시간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전 너무 코미디 그 설정 너무 같았고 블랙 코미디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골드스타인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엉뚱하고 웃기고 사실 저도 그런 걸 옆에서 막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하고 멀뚱멀뚱 쳐다볼 텐데 실제 생활 보면 그런 것들이 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저는 반대로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다가도 같이 동조하게 되면 어느 순간 네. 나도 모르게 감정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게 약간 사회화와 네. 사회화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 같은데 저는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타겟할 사람 필요해요. 필요하고 정해지면 사실 처음에 나는 그 사람한테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같이 동조해서 뭔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감정이 흘러간다라는 느낌도 받지 않나요? 그쵸. 좀 돌 던질 사람이 한 명은 필요해.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좀 내가 엮여있는 좀 저도 발견하게 되고 언어에 관련된 것도 그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 뭔가 자기의 생각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성찰한다는 거 그게 뭔가를 운영해 나갈 때 되게 위험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 중후 저도 보면서 주인공이 왜 약간 그런 상황들 경험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이분 증오하는 사람들을 증오하는데 네.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동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같이 정말로 증오하는 듯한 감정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우리 인간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 되게 웃기지만 그냥 이게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줄리아를 사랑하기 전에 줄리아를 강간하고 싶을 정도의 그 공격성을 묘사한 구절이 있거든요.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되게 나이스한 척하고 거기 뭐 왜 휩쓸리지 않은 척하지만 이 사람도 어딘가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성을 하고 있고 중요할 때 타겟이 늘 누군가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게 없으면 인간 살아가기가 힘든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시너라는 설정이 되게 기발하다. 근데 그 언어 힘이 어마어마한 게 어마어마하다. 아까 도희님이 여성 혐오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요즘에 사실 비혼의 피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노처녀 미혼으로 저는 약간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그런 여자들은 그런 네이밍을 붙여서 살아왔는데 지금 세상에 그 네이밍 하나로 되게 달라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자기들이 뭔가 통치를 할 때 그닥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없애버리고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단어들의 수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도 좁아진다라는 저는 그 전제가 저는 되게 보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관점 되게 신선하다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런 전체적인 설정이 저한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여러 번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자기 세계의 85%를 차지하는 피압박 대중, 노동자들만이 당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언어를 그렇게 통제함으로써 사고의 폭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건 너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언어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국가적인 그런 기관을 만들고 이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근데 저는 사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통제될 수 없는 게 또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5%의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정말 여기에 미래가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질 텐데 사실은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면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줄리아는 이 주인공만큼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뭐가 잘못됐고 지금 뭐랑 모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분석하지 않고 그냥 느껴요. 이 현실이 되게 잘못돼 있고 내 행복을 흔드는 게 되게 싫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은 줄리아가 했던 제가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그런 희망적인 어떤 사람들 사이에 희망이 있고 지금 현재는 진짜 나의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오브라이언과 대화를 하면서 없다. 그런 건 없다. 줄리안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소설을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함으로써 너네 진짜 이런 사회가 오는 거 그대로 두고 볼 거야? 이런 경고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해석일 수 있겠지만 그냥 소설 자체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의미를 줄여버리기에는 저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통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개인의 약간 무력감,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싶어서 아무리 개인이 난리치고 뭘 해도 지적받을 상황이 늘 있고 그리고 얘가 되게 굉장히 모든 사람과 전력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빈약한 부분이 저도 분명히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 혼자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세련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게 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쁘다고 느꼈던 게 그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탕을 30g씩 줬어. 지난주까지. 이번 주에 20g으로 바꿨는데 처음 뉴스에는 20g으로 줄었습니다라고 뉴스에 보내고 그 다음 뉴스부터는 20g으로 늘었습니다라고 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줄어들었고 30g 했던 거 자체를 이중사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중사고는 이 민중들은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그게 다 사라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설명되지 않고 저는 사실 이런 거는 훨씬 세련되게 일어난다고 나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바보라서 잊혀졌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말 그대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큰 흐름이 글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다 동의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결로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쏟아졌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당하기도 하고 저는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무의식 중에 처음에는 분명히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해도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세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기사로 되게 많이 비슷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난주까지 있었던 걸 이번 주에 바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저기 유라시아에서 뭐 이스트아시아로 바뀌었어. 연설하는 중간에 포스트를 찍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에 대해서 되게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저는 훨씬 더 세련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도 네, 말씀하세요. 도윤님이 생각보다 유토피아적이다. 왜냐면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가 거기 구성원이잖아요. 나는 이 사회가 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되게 가난하지만 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되게 불행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냥 견디는 걸로만 묘사를 하는 건 나는 오히려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작가가 설정한 세계 그리고 배경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또 이 작가만의 또 특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의 인물과 상황과 뭔가 사건들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 아니, 저는 이 팟캐를 계속하면서 도희님이 그렇게 그리는 세상과 기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의 대화도 소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설 자체는 그냥 제가 읽었고 그냥 이걸 이 사람이 설정한 자체 안에서 저는 그걸 맞아요. 보려고 하는 네, 반면에 그 틀 안에서 보려고 그렇지, 하는. 그래야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예요. 대화가 맞아. 갈 수 있는데 굳이 얘 설정 자체를 초반부터 왜 이렇게 설정했냐고 들어가진 할 수 있는- 않잖아요. 근데 도희님하고 대화할 때 그 신선한 점은 그 점인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 설정 자체 초반부터 이거를 딱 태클을 걸고 가면 그럼 죄송해요. 그래 그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도희님이 원하는 거는 정말 그 어느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을 좋아하세요? 제가 신여이야기는 아직 안 봐가지고 근데 그 어느 부분이 정말 희망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그런 것까지 아예 짓밟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도희님이 여기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정말 이건 최악이다. 이것까지 이해하기 힘들다. 저를 분석하는 시간인가요? 아니 그거보다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출발점이 좀 다른 그렇지.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계속 확인하고 대화가. 가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책에 등장하는 뭐 인물이나 상황이나 작가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더 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제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조금 뭐랄까 그런 걸 좀 한번 확인하고 가고 싶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 지금 주시하시네요. 저는 여성 혐오가 싫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소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전체주의 체제일수록 약자한테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프롤한테 되게 잔인할 거고 여성한테 남성보다 훨씬 잔인한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주의 체제를 얘기하면서도 그 약자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가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세계가 진짜 세계의 모습이 맞나. 왜냐면 누구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그게 그냥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부분에 일부 대부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도 전 되게 많이 느끼고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일단 그 줄리아가 나이가 10살 넘게 어린 여자로 나오잖아요. 26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자기 눈에는 자기보다 체제에 더 잘 적응할 것 같은 젊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에너지 넘치는 여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그걸 되게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되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비겁한 태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일제시대에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직급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을 봐요. 외국인이, 제3세계 외국인이. 그러면서 한국인의 민족성을 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쟤들 되게 비굴하고 일본인보다 훨씬 더 나쁜 애들이다. 저 민족성을 그 사람을 그 몇몇 그걸 갖고 평가를 하는 걸 보면은 사실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몇몇 젊은 여성들 다 체제에 대해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집단들이잖아. 늙은 여자를 볼 때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런 시선들이 결국에는 되게 한 줄씩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좀 불편하고 이게 사실 요즘 현실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달라진 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없구나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오히려 솔직한 거죠. 이 사람은 예전에는 이런 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
네.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윈스턴이랑 줄리아에 대한 관계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윈스턴은 아내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내가 있었고 캐서린인가요? 이름이? 네, 맞아요.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아내를 맞이했었는데 이 세계 자체가 결혼을 뭐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상대를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허락한 사람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캐서린을 만났을 때 되게 불만을 가졌던 게 관계를 갔는데 캐서린이 정말 너무 뻣뻣하고 어떤 그런 쾌락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도 이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잖아요. 여성은 순교를 시켜야 되고 절대 그렇죠. 섹스를 하면서 쾌락을 느껴서도 안 되고 감정이 배제된 그런 행위로 여기서도 묘사되는 게 섹스 이꼴 관장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인식하게끔 교육을 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여성들은 굉장히 좀 섹스에 대해서 쾌감도 감정도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학습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그러다 보니까 윈스턴 자체는 여자들은 약간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뭔가 아이를 낳고 부양하는 일종의 책임자로서만 바라본다라는 걸 계속 불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 속에서 좀 그려지고 있고 그 와중에 26의 줄리아. 그 줄리아죠. 설정부터가 어이가 없죠.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왜 갑자기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전혀 나오지 그래서 않아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수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제일 요번에 읽으면서 제일 걸렸던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그 쾌락과 사랑은 이꼴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설 작가도 그렇고 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런 거를 뭐 억눌렸다 이건 뭐 둘째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설정 자체가 되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러면서 줄리아한테 사랑 고백을 받잖아요. 윈스턴이 사실은 뭐 앞뒤 어떤 그런 뭐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윈스턴을 보고 윈스턴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해서 그래서 쪽지를 보내가지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당신하고 자고 싶습니다. 이런 멘트 아니었을까요? 그 여자도 사실 성욕으로 끌린 거지 진짜 사랑을 느껴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줄리아가 그렇게 윈스턴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감정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져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 뒤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지켜보면서 줄리아라는 인물, 저는 어떻게 보면 줄리아가 윈스턴보다 좀 더 현명한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싶은 대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신적으로 뭔가 현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 줄리아가 아니었으면 둘은 일단 만날 수 없고 그랬죠. 왜냐면 굉장히 용감하게 먼저 행동한 것도 줄리아였고 이렇게 감시와 통제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구상했던 게 줄리아고 줄리아였죠. 네, 언제 어떻게 오세요 언제 가세요 이런 것도 다 이 여자가 다 계획을 짜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남자고 그리고 뭔가 이 남자의 묘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여성은 정말 육체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싱싱한 몸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하고 있고 멍청하고 되게 무지하고 어린 존재인데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젊은 여성의 육체에 너무 끌려. 근데 끌리는 내 감정을 되게 혐오해. 그래서 그런 분노가 조금만 있었던 상황이 거네. 틀어져도 네. 여전히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줄리아한테 쏟아놓잖아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둘의 관계가 전혀 사랑이나 애정을 그렸다고는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그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줄리아가 더 눈치가 빠르고 좀 더 현명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걸 드러내지는 않을 거고 그냥 체제에 반한 행동을 몰래 하면서 나의 목표는 나의 행복을 이 체제가 허락하는 한 가장 길게 네. 안전하게 누리는 맞아요. 것이다. 이게 줄리아의 시점이잖아요. 네, 너무 근데 좋았거든요. 저는 저도 그게. 근데 윈스턴은 이걸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 하찮게 얘는 생각했어. 큰 그림을 안 보네. 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무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얘 세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세대 얘기도 나와요. 네. 이 세대 체제가 오기 전에 태어나서 나는 좀 알지만 얘 같은 세대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너무 그냥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도 관심 하나도 없고 시사적인 거에 관심 하나도 없구나. 어차피 다 거짓이라고 믿고 아예 그냥 내용 자체는 들여다보지도 않는 건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황당한 거는 이 소설 전체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브라이언이 정말 애를 써가지고 집중을 했던 것도 이 윈스턴이고 줄리아는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네. 진짜로 하찮게 약간 다룬 관심 거잖아요. 밖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에 제가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소설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봐야 되나?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시선인가? 근데 오히려 그 대목에서는 사람들이 그 생각했을 것 같아. 아니 이 시대에도 약간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이 바라보는 젊은 여자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묘사될 나는 수 지금하고도 있구나. 너무 일치한다고 봐요.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은 좀 다 비슷하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네요. 아 그래요? 전 줄리아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일부파사를 그래요? 볼 때? 네.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다르구나. 아무튼 뭐 이런 시선이 너무 많다고 전 느끼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여기 흥미를 두면서 여기서의 좋은 점을 찾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이 당시의 전체주의 사회를 현실감 있게 자기 피부로 느끼면서 시대가 시대였으니까 혐오했던 것 같고 진짜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묘사를 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시대를 진짜 잘 묘사하려면 다른 시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 막 한참 얘기하는 소설인데 가정폭력 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쓰면 그냥 겉돌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굳이 저의 한 줄 평은 굳이거든요. 내가 지금 굳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굳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오웰이 그런 전체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봐 주실 테니까. 아, 그런가요? 저는 굳이.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더 네. 하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브라이언은 내부 당원이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장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 인물인 것 같아. 근데 이 오브라이언으로부터 윈스턴이 뒤통수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형제단이라는 지하 조직 반체제를 꿈꾸는 지하 조직에 윈스턴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지하 조직의 우두머리가 윈스턴이 아니라 오브라이언일 거라는 그런 자기 혼자만의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오브라이언을 찾아가서 나는 이 반체제를 꿈꾸고 있고 형제단에 가입해서 뭔가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브라이언이 마치 뭐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서 윈스턴을 애정부 고문을 담당하는 정신 개조를 담당하는 애정부로 보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의 정체를 알게 되고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윈스턴이 조금씩 생각이 개조가 되잖아요. 세뇌가 되잖아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세뇌당한다는 느낌보다는 저걸 내가 선택해야지 좀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직 못 놓치고 그냥 가지고 살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좀 타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시각에서 그 과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조직이든 어쨌든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되는 그런 경험.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공감 못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번 디스토피아 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근데 저와 비슷하게 이 1984에 좀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이 있다면은 저는 마가렛 드의 시녀 이야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직업을 가진 똑똑한 여성으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만 낳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냥 한여로 뚝 네.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정신을 스스로 세뇌하는 그런 과정이 다 네. 충분히 그거 아, 저 네. 느껴질 넷플릭스의 수 드라마로도 나왔던데.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살짝의 에피소드만 들어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거기선 음. 공들여서 나를 봐주고 세뇌하고 이런 사람 전혀 없어요. 근데 현실 자체가 나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죠. 진짜 네. 약자가 안 돼본 사람이란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기장에 내가 한 줄 쓰는 것만 해도 그걸로 나의 뭔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시녀 이야기에서는 내가 쓰는 글을, 내가 하는 독백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네. 이걸 누가 읽기는 할까? 누가 듣기는 할까? 이런 네. 걸로 가는 거고, 1984에는 모두가 듣고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이만할게요. 신여 얘기를 꼭 읽고 싶네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소설의 엔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왜요? 왜 얘기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책의 마지막 문장 보면 결국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오브라이언에 대해서 감정이 나를 되게 끔찍하게 고문하는 상대에 대해서 뭔가 사랑을 느꼈다라는 감정으로 묘사되는 게 마지막에서도 그래. 연결돼가지고 결국 빅브라더를 사랑했다라고 끝나는 게 되게 가슴이 좀 생각이 되게 복잡해졌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남성적인 사고로 쓴 소설이라는 건 확실히 좀 이해가 네. 됐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일단 사랑이란 단어가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일치되지 않는 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명 사랑은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 완전히 이제 귀속돼서 이 빅브라더가 말하는 모든 어떤 사상이나 관념들을 다 수용하게 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희님이 말한 거랑 이어지는 걸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게 자기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빅브라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거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말했다기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멘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회가 닥치면, 물론 지금도 조직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가 닥치면 전 1번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전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잘 받아들여졌다. 무지로 인해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남들보다 되게 민감하게 좀 거부감을 느끼는 편인데, 이런 약간 전체주의적인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나한테 뭔가 강요하고 이런 거 되게 못 견디는 편인데, 이 정도의 사회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전 유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도 분명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죠. 되게 네. 많아요. 네. 그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납작 엎드려야 네. 내 자유가 커진다. 줄리아가 네. 했던 말들에 저는 굉장히 공감 그쵸. 많이 그러니까 사실 했어요. 조직 생활하면서 저는 1984의 세계를 좀 이해를 더 많이 했던 이유가, 내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스스로 생각을 완전 바꿔먹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 조직 생활 안에서 내가 정치를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갈 때 내가 진짜 죽도록 싫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의 상사라고 해도 엎드려야 되는데 내 의지나 내 속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데 이중사고를 해야 돼. 네, 이중사고 해야 돼요. 이중사고 해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제가 그걸 못해서 저 조직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잘리지 않으셨습니까? 정규직이라서 자르지 못하는데 거의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이중사고라던가 네. 뭐 약간 그런 신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텔레스크린에 대한 뭐 관점도 그렇고 되게 와닿고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984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해서 그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984와 함께한 살롱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어떤 영화로
문을 열게 되죠. 더 랍스타입니다. 네, 더 랍스터.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랍스터와 함께 다음 주에는 신의 살롱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